네, 안녕하세요. 2025 대입 교사 대상 정시 모집 설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배필이 교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수도권 4년제 대학, 각 학급에서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대학들의 정시 모집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5가지 내용입니다. 일단 수도권 4년제 대학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군별 모집 인원, 그리고 반영 방법에 대한, 그리고 활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와 영어, 한국사, 어떻게 성적이 반영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년제 주요 대학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서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도권 소재 대학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할 때 선생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 4년제 대학은 총 3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33개 대학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봤는데 1번과 2번에 있는 학교들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에 있는 학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학교를 북부, 그 다음에 동부, 남서부, 남부로 적절하게 나눠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수도권 4년제 대학은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이 다양합니다. 영역별 반영 방법뿐만이 아니라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 표준점 100분위, 등급 등 이런 활용 지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반영 방법에는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2개 영역만 반영해서 선발하는 학교들도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활용 지표는 4가지 영역을 고루고루 반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학교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영역 반영 개수에 따라서 또 유리한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 불리한 점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탐구 영역의 반영 개수에 따라 어떤 학생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탐구 영역 2개 과목의 점수가 좀 고루 잘 나왔다, 골고루 잘 나온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1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보단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1개 영역을 유독 잘 본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1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서 학생들의 입시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입시에서의 특징이죠. 수능 필수 지정 과목을 폐지한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4년제 대학에서 과탐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대학들이 화면에 보이는 5개 대학입니다. 보시다시피 인천대 자연계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의학 계열의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가천대, 가톨릭대, 차이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의학 계열에서만 과탐 과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함께 지정하고 있는 대학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총 33개의 대학 중에서 17개 대학이 나, 다군에서 분할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2개의 군에서 분할하는 모집되는 학교들도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성결대, 청운대, 한국교통대 등 1개의 군에서만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학생들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성과 경쟁률 그리고 충원률 이런 것들이 등락이 큰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봤었던 2가지 요소, 그러니까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과 그 다음에 활용 지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의 점수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우수한 성적의 영역만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육청에서도 나중에 배치 참고점을 잡겠지만 각 기관별에서도 학생들의 합격선을 잡아주는 배치 참고점을 잡아주게 되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그 배치 참고점만 믿고 우리가 지원했을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이 구간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서울 수도권에서 상향 지원의 학교를 몇 군데 잡고 그리고 이쪽 수도권 대학에서는 안정권의 지원을 잡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잡은 학교에서 불합격에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입시에서 큰 어떤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점수들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상을 했던 점수처럼 배치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학생들과 논의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 1월 인원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11개 대학에서는 수시 2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수시에서 대부분의 모집 인원을 채우고 정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대학들은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학교는 바로 이제 세 번째 군에 속해 있었던 지역별 대학이죠. 동부, 북부, 그 다음에 남부, 남서부에 있었던 대학들은 수시 2월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정시로 적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어 있고 수시에서 좀 많은 인원을 선발하도록 각 대학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모집되는 인원이 많이 정시로 이월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학생들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활용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 그 다음 백분위, 등급, 변환표준점수만을 활용하는 대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대학들입니다. 차이과학대,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약학계열과 의학과 그 다음에 약학과 간호학과에서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과학대와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변환표준점수와 표준점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분위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모집 단위에서는 백분위를 사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는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표준점수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자, 이렇게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는 이 대학들은 탐구 영역을 2개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에서 백분위를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학교들이 모두 백분위를 사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제가 좀 진하게 칠해놓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천대, 그 다음에 을지대, 그리고 가톨릭대, 괄호 안에 숫자 2가 적혀 있는데 이 학교들은 탐구 영역을 2개 반영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그 다음에 가톨릭대 일반과 그 다음에 차이과학대, 이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분위만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 계열에 있어서는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진하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 외의 대학들은 백분위를 활용하면서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반영 영역은 2개에서 4개로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학교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입니다. 경동대와 평택대 2개 대학이 있는데요. 경동대 같은 경우는 반영 영역이 4개고요. 평택대는 반영 영역이 3개입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은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의과학대입니다. 이 대학은 변환표준 점수를 사용해서 3개 영역을 반영하면서 탐구 과목을 2개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자, 수능 방역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탐구 2과목과 탐구 한 과목으로 나누어서 학교를 좀 나눠놨는데요. 학교마다 색깔이 좀 다릅니다. 빨간색은 이 전 PT에서 보신 것처럼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학들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은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면서 100분위 또는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고 있다. 경동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을 사용하는 대학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모두 다 파란색입니다. 100분위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의과학대와 평택대만 변환표준점수 그리고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그리고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중에 대진대를 제외하고는 을지대, 가톨릭대, 신한대 같은 경우는 2개 영역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3개 영역을 반영해서 뽑는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영역별로 진하게 칠해놓은 학교들은 전역만 반영한다거나 아니면 3개만 반영한다거나 2개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 단위에 따라서 반영하는 영역의 개수가 조금씩 다른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굵지 않게 해서오는 학교들은 단순하게 4개 영역, 3개 영역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죠. 2개 영역만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는 대진대가 유일합니다. 신한대와 을지대, 가톨릭대는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모집 단위도 있고 그 다음에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모집 단위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2024학년도 정시와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입니다. 자, 가천대학교는 자연계열에 한해서 가산점을 부여했었는데 올해는 가산점을 폐지했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를 인문과 자연으로 구분해서 선발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통합해서 선발하는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반영 비율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국수영탐을 각각 30, 30, 20, 20의 비율로 반영하던 것을 국수 중에서 우수한 영역을 순서대로 35%, 25%, 그리고 영어와 탐구는 똑같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사항인데요. 일반 전형 2라고 해서 가톨릭대에서 신설한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국수 중에서 1개 영역을 50% 반영하고 그 다음에 탐구 2과목 중에서 우수한 과목을 하나를 50% 반영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감점을 하죠. 자, 영어 감점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 2개 영역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자, 따라서 가톨릭대 정도면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2개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온 학생들에게 꽤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입시 결과도 뭐 그렇게 낮게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시고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경기대학교입니다. 과탐 15% 가산점이 있었는데 폐지했고요. 역시 반영 비율에 따라서 국어와 탐구, 수학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단국대입니다.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하면서 대신 미적분 기하와 과탐을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자, 신한대 같은 경우 일반 전형 3를 신설했는데 국어, 수학, 한국사 중에 우수한 2개 영역의 평균을 50% 반영합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한국사 반영입니다. 한국사가 그 반영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전형은 가톨릭대와 마찬가지로 새로 신설한 전형인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가톨릭대 같은 경우 일반 전형 2에서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만 선발합니다. 신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전형 3를 이용해 선발하는 학생들은 모두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대입니다. 단국대와 마찬가지로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했고요. 대신 역시 미적분과 기하에 그리고 가탐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중부대학교입니다. 자, 중부대학교는 국수 0 중에 상위 1개 과목의 70%를 반영하던 것을 각각 35% 반영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 23학년도에도 국수 0 중 상위 2개 영역을 각각 35% 반영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24학년도에 한 개만 70% 반영으로 바꿨고요. 다시 올해 두 개의 영역을 각각 35%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네, 조금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변경 사항이 생겼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입결을 보실 때도 전년도 입결보다는 2년 전의 입결, 그러니까 23학년도 입결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한국사를 탐구 한 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지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꽤 많은 내용의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역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인하대학교는 자연계열을 모집할 때 자연 1과 자연 2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모집 단위를 나눠 선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연 1과 자연 2를 통합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연 1 모집 단위에 있어서 미적분과 기하학의 5%의 가산점이 부여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과탐에 각각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한국사 등급별 환산점수 반영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환산점수로 반영했던 5%의 비율로 환산점수로 반영했던 것을 등급별 감점으로 요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의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좀 있다가 영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점수표를 볼 텐데 작년에는 한 가지 트랙으로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인하대는 두 가지 트랙으로 점수의 분포를 조금 달리해서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영 비율에 있어서 한국사 5%가 빠지면서 그 영역이 영어랑 탐구, 그 다음에 국어 수학에 약간씩 변동을 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의 반영 비율과 탐구의 반영 비율의 변화가 큽니다. 영어는 반영 비율이 조금 감소했고요. 탐구 반영 비율을 조금 높이는 형태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하대의 자유전공 융합학부, 공학 융합학부. 자, 뒤에 융합학부라는 말이 붙은 그런 학부들은 학생들을 선발할 때 조금 특이하게 선발을 합니다. 이따 반영 영역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유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과 B유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유리한 환산점을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따가 수능 반영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과학대 미적분 기하에서 10% 가산점 주던 것을 5%로 축소시켰고요.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학부를 전계열과 공학계열로 나누어서 선발하던 것을 공학적성, 이학적성, 사회적성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선발하고 있고 반영 비율에도 국어와 영어, 수학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 인문, 상경에서 반영 비율을 똑같이 적용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자연과 상경 그리고 인문으로 나누어서 조금 다르게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역시 폐지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자연 과탐에만 3% 가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 사탐에도 3%의 가산점이 있다라는 것, 이게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군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군별 모집 인원 첫 번째 단락은 전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학교들이죠. 총 11개 대학인데 이쪽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전체 모집 인원을 살펴보시면 약 1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8,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모집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1개 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로 30%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시로 뽑는 인원을 전략적으로 좀 적게, 수시로 뽑는 인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발표해 놓은 인원은 정시로 뽑는 인원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뽑는 학생들은 그렇게 적지 않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많은 인원을 뽑는 쪽에 빨간색으로 색을 좀 달리해서 표현했고요. 좀 적은 인원은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입시의 한 가지 특징, 자유전공학부죠. 네, 학생들을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하는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들, 꽤 많은 인원을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유전공학부의 선발로 인한 다른 모집 단위의 입결의 변화도 우리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실채점이 나오고 나서 교육청이나 각 기관별로 환산점을 계산하고 배치점을 잡게 될 텐데 그때 분명히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그런 배치점들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나중에 나오는 배치점들을 한번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11개 대학은 가나다군으로 나눠서 선발을 할 때 대개 가군과 다군의 모집 인원이 나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숫자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반 전형 2를 신설했습니다. 네.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만든 신전형입니다. 그래서 국수 중에서 1개 우수한 것과 탐구 1개 우수한 것을 각각 50%씩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영어는 감점의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북부와 동부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학교인데요. 자, 바로 전에 봤던 학교들의 모집 인원과 꽤 많은 차이가 있죠. 네, 2,000명 조금 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강남대나 대진대, 그리고 수원대, 을지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지 않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신한대 같은 경우가 역시 자유전공학부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역시 국수 한 중에서 2개 평균 50%를 반영을 하고 영탐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남서부,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학교의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을 살펴보시면 이전에 봤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모집 인원의 그 단락보다 많은 인원들이 좀 적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께서 보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실제로 정시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수시로 이월되면서 정시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에 그리고 활용 지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교별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전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문계열에 보시면은 국어와 수학 쪽의 반영 비율이 조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문계열이면 국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탐구 쪽에서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수학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제 통합교육과정이 되면서 결국은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탐구 쪽의 반영 비율이 조금 낮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색은 35% 이상의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곳에 그리고 파란색은 30%의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추 이렇게 보시면 국어와 수학 쪽에 조금 더 많은 반영 비율이 적용되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전공학부에 대해서만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형이고요. 네, 국어, 수학 중 하나를 골라서 50%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감점 형태로 반영을 하며 탐구는 두 과목 중에 우수한 과목을 하나 골라서 50%를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2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대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경기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 경기대 같은 경우로 보면 자유전공학부에서 조금 특이하게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인하대도 비슷하게 선발하는 거거든요. 자, 경기대를 보시면
A 유형과 B 유형이 있습니다. 자, A 유형은 국어를 30, 수학을 35, 그 다음에 영어를 20, 탐구를 15%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유형은 국어를 35, 그 다음에 수학을 30, 그 다음에 영어를 20, 그리고 탐구를 15%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A라고 하는 학생이 지원을 했을 때 그 A라는 학생을 요 각각의 유형별로 환산점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그 환산점 산출한 것 중에서 우수하게 나오는 환산점이 있겠죠. 그 점수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들이 여기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치점을 잡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잡아놓은 배치점을 그냥 신뢰하고 그걸 이용해서 학생들을 면담하는 것보단 진학 지도를 하시는 것보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선생님들만의 어떤 분석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인문입니다. 인천대부터 한양대 에리카까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와 수학 쪽에 반영 비율이 조금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탐구 쪽에서 반영 비율이 많은 학교가 인하대와 그 다음에 인천대가 있습니다. 30%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하대죠. 아까 제가 경기대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인문 쪽에 A 유형과 B 유형으로 어떤 지원자의 환산 점수를 동시에 냅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나오는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하대 A 유형, B 유형 그 선발 방법입니다.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어떤 경우의 수들이 나오게 되면서 학생들의 배치점을 잡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진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어떤 개개인적인 분석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첨가가 돼야 좀 더 좋은 학생들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탐 과목에서 한양대에서는 이렇게 3%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인하대도 사탐에서 3%를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연계열입니다.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성적을 보시면은 아까 인문계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수학 쪽에 조금 빨간색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40%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몇 개 보이고 있고요. 자, 국어 쪽의 반영 비율이 30%인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신 탐구 쪽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자, 결국 자연 쪽에서는 수학과 탐구 쪽에서 어느 정도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환산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과목에서 그 필수 과목, 응시 지정 과목이 사라졌는데 가천대와 가톨릭대 같은 경우 의학 계열의 학과에 대해서는 과탐과 수학에서 이렇게 필수 지정 과목이 나타내져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역시 가산점을 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 쪽의 반영 비율이 좀 높게 편성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탐구 쪽의 반영 비율도 꽤 높은 반영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인하대 인천대죠. 인천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에서 모두 과탐 과목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인하대 아까 인문계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A 유형과 B 유형이 있습니다.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반영 비율로 각각 환산 점수를 산출했을 때 우수하게 나오는 점수를 그 학생의 점수로 배정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학생들과 상담하실 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북부, 동부 지역의 대학들입니다. 자, 인문계열 대학인데요. 자, 북부, 동부, 남부, 남서부. 그러니까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학교들의 특징은 대개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그 11개 대학과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국어와 수학 쪽의 반영 비율이 높다거나 또는 탐구 쪽의 반영 비율이 높다거나 어느 한쪽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전체적으로 반영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지금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은 조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합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주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어떤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표를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가겠는데요. 자, 표에 보시면은 괄호 쳐져 있는 반영 비율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을지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30하고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비율을 모두 더하면 30, 30, 40, 30이기 때문에 130이네요. 그렇죠? 자, 원래는 100이 돼야 되는데 130이란 이야기는 하나를 더 더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100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3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수학과 탐구 반영, 탐구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고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부대를 예를 들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5개 영역에 모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5개 중에서 뭐 몇 개를 골라라. 이게 아니라 5개를 더했을 때 100이 되도록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더했을 때 100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따라서 그게 100이 되도록 하려면 35 반영 비율 2개를 고르고 30 반영 비율을 하나를 골라야 100이 됩니다. 따라서 중부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을 반영하는데 역시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2개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탐구와 한국사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100%를 맞춰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한대학교입니다. 자, 신한대학 같은 경우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한국사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 전형 2를 잠깐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중에 우수한 영역을 50%, 30%, 20% 순서대로 반영을 하겠다. 자, 한국사가 포함된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3을 보시면 이거 신설된 전형인데 이거는 인문 자율 전공인 학생들을 선발할 때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어, 수학, 역시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한 영역 2개를 골라서 그것의 평균, 이것을 절반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와 탐구 중에 하나를 골라서 50%를 반영한다 라고 보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대진대 같은 경우 한국사가 반영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사를 등급 환산 점수로 이용해서 반영 영역에 넣고 있는데요. 자, 설명을 잠깐 드리면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한 개의 영역을 60%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한 개 영역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영역인데 거기에 한국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한국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북부, 동부, 이제 자연계열 쪽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을지대와 그 다음에 차의과학대, 역시 의학계열에서 과탐 지정 과목이 지정되어 있고요. 차의과학대 같은 경우는 역시 약학대학에서 수학 과목을 미적분과 기하학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역시 가산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서부와 남부대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들을 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가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입니다. 자, 자연계열도 역시 비슷하게 보시고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영어 한국사 반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영어에 대해서입니다. 자, 영어 반영 방법은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대 같은 경우 감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의학 계열, 그러니까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아까 2개 영역을 반영하는 어떤 전형이 있었죠. 거기에서 영어를 감점의 형태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학교만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다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각 영역별로 점수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톨릭대 이렇게 감점을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급 환산 점수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남부와 남서부 대학도 모두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있죠.
자, 그거에 비해서 한국사를 살펴보시면 한국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되게 이제 큰 영향력이 없는 성적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가산점이나 또는 감점 형태로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산점이나 감점 형태로 반영되는 점수대를 보았을 때 대개 한 4등급 정도까지는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학생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한국사는 가산점 또는 감점을 반영하는데 이 학교들은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진대, 신한대, 그리고 중부대 같은 경우가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역시 가산점 또는 수능에서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것처럼 필수 응시로 역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역시 한국사가 별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진대 같은 경우 보시면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5점의 격차가 보입니다. 1등급이 90점이고 2등급이 85점, 3등급이 80점인데 4등급부터는 등급 그 점수의 차가 좀 많이 납니다. 약 한 12점 정도의 점수차가 나기 때문에 결국 한국사를 될 수 있으면 3등급 이내에 들어간 학생들이 지원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수원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5등급까지가 5점이고요. 그 다음에 6등급부터는 2점만 주는 점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남서부, 남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가산점을 반영하거나 또는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해야 돼라는 조건을 주고 있다는 거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인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요즘은 각 대학별로 입시 결과를 너무 자세하게 잘 발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입학처에 전화하면 입학사 정관들이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떤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일단 가톨릭대를 먼저 보겠는데요. 자, 맨 밑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2024학년도 입결이 가장 낮은 학과와 가장 높은 학과를 역시 나타내 본 겁니다. 물론 80% 컷 또는 70% 컷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성적들은 저희 서울시 진학지도 지원단 선생님들이 정시 책자를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책자가 있는데 좀 있으면 배부가 될 겁니다. 각 학교별로 가는 어떤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의 입시 결과를 근거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당연히 그 입시 책자에 있는 입시 결과는 대학에서 제공해 준 자료고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든 자료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 100분이면은 여기 합격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 경영계열이 75.3%로 가장 낮은 점수 작년에 입결을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75.3%면 경영계열을 내가 지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죠. 경영계열에서 국제법 전경계열까지 75.3에서 76.7 가톨릭대를 지원할 때 인문계열의 점수폭은 한 요 정도구나.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75.7에서 85.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된다면 의생명과학과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85%가 여기만 85%고 나머지 과들은 조금 낮은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한 어떤 그래프의 내용을 보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24학년도 결과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23학년도 결과입니다. 자, 아까 잠깐 예를 들었었던 경영계열 같은 경우 보시면은 23학년도에는 78.7%였고
24학년도에는 75.3%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75.3%라고 하는 경영계열의 결과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해마다 성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뭐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더니 거의 비슷한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학년도와 24학년도에 비슷하게 입결이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요 정도 한 70, 한 5에서 한 80, 한 5 정도, 한 70대 후반 정도까지가 가톨릭대를 진학하기 위한 성적대구나 라고 좀 전체적으로 좀 보는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는 81.2에서 83.7이 인문이고요. 81.2에서 84.9가 자연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제가 조사를 해봤고요. 요게 이제 24학년도 결과고 요게 23학년도 결과입니다. 자, 이 시트에서 보는 모집 단위의 입결을 잘 보시면 인문계열 쪽의 입결이 조금 더 밑에 있고 자연계열 쪽의 입결이 좀 더 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PT에서 보시게 된다면 다음 PT는 모두 자연계열의 어떤 모집 단위거든요. 그 모집 단위는 거의 비슷한 입결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문계열이 낮고 자연계열이 높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PT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집 단위에서만 보았을 경우 이쪽에 있는 뭐 도시계획 조경학부라든지 건축학부, 설비소방공학과, 스마트 팩토리 전공까지 여기까지가 이쪽 자연 인문계열 쪽의 입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보시면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시트인데 PT인데요. 가천대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자연계열학과의 모집 단위입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자연계열보다는 모집 단위의 성적대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23학년도랑 비교를 해보시면 23학년도보다 24학년도의 성적이 조금 내려가 있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성적이 내려가는구나 아니면 24학년도처럼 올해도 성적이 이 정도 위치하겠구나 라고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흐름을 좀 보시면서 성적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요 4개 학과, 요 4개 학과를 보시면은 23년과 24년에 입결 차이가 좀 꽤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년도에는 결과가 어땠지? 라는 게 궁금해서 제가 22학년도 결과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2학년도 결과가 공교롭게도 이 5개 학과는 모두 23학년도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학년도에 갑자기 입결이 저만큼 떨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은 23학년도와 22학년도의 입결이 비슷했고 24학년도의 입결이 떨어지는 것이 다른 학과도 다 마찬가지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못해도 한 최근 3년치 입결을 살펴보시면서 어떠한 입결이 형성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실채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교육청이나 기관에서 환산점을 근거로 한 배치점을 잡게 되는데 그 배치점을 맹신하시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면담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흐름들을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배치점을 참고하면서 그런 흐름을 접목시킨 어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정시 면담하기 전까지 우리 학급 학생들을 내가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조금만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대입니다. 자, 경기대 같은 경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파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쪽 맨 끝에 AI 컴퓨터공학부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 4%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학년도 입결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2학년도와 23학년도가 입결이 비슷했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 성적이 조금 떨어진 것이다. 네, 이런 흐름들을 좀씩 보시게 된다면 뭔가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대 두 번째 내용인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살펴보시면 유학교 바이오 융합학부가 큰 편차는 역시 아니죠. 약 3%에 가까운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살펴보시게 된다면 22학년도에는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아까 살펴봤던 가천대와 경기대 AI
학부였죠. 그 학부 같은 경우는 22학년도와 23학년도의 입결이 비슷하다가 24학년도에 떨어졌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22학년도에 낮았다가 23학년도에 갑자기 훅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작년에 성적이 또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입결을 보시면서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 올해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단국대입니다. 자, 단국대 같은 경우도 성적의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단국대는 그렇게 큰 편차의 입결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체적으로 80% 초반에서 한 중반대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쪽 페이지에서는 소프트웨어과가 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6%였던 것이 81%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22학년도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84%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학년도에 84였던 것이 23학년도에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그 올라갔던 성적이 작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긴 힘들겠지만 이런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81%라고 하는 성적대는 꽤 낮은 성적대입니다. 자, 따라서 올해는 저거보다는 성적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게 되는데 저 86%까지 올라갈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저의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예상을 해보시면서 입결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명지대는 이제 용인에 있는 자연계열학과만 살펴봤습니다. 자, 살펴봤을 때 이런 정도의 이제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융합공학학부를 보시면은 한 4% 정도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 보면은 22학년도에 23학년도와 비슷한 입결을 보여줬고 올해는 좀 떨어졌죠. 네. 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입니다. 자, 24학년도 입결은 이렇고요. 23학년도는 이렇습니다. 자, 이 중에서 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과들만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3개 학과가 있었습니다. 첨단 신소재공학과, 그 다음에 건축학과, 그리고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이런 과들이 편차가 좀 있었는데 22학년도 결과를 살펴보니까 첨단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는 23학년도에 낮은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22학년도에 성적이 좀 올라갔죠. 23학년도에 성적이 좀 낮았다가 24학년도에 올라갔습니다. 22학년도의 성적을 보면 24학년도랑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22학년에 높았던 성적이 23학년도에 떨어졌고 그게 다시 24학년도에 좀 올라가는 성적대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런 흐름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높았던 과가 계속 높아지거나 계속 낮았던 과가 계속 낮아지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쭉 자료를 훑어보시면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대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적이 나와 있고요. 편차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좀 편차가 나타내져 있는데 22학년도 결과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움직임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성적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올해는 어떻게 될까 역시 예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대입니다. 인천대 같은 경우는 70% 초반에서 70% 후반, 80% 초반의 학생들이 지원을 검토하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구간을 봤더니 자, 24학년도와 23학년도를 비교해 봤고요. 그 다음에 편차가 조금 많이 나는 학교가 모집 단위가 일본 지역 문화학과입니다. 자, 이과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22학년도에는 24학년도랑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낮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진 그런 형태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 인천대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도 보시면 이렇게 성적이 나와 있고요. 편차가 있는 과들은 이런 과들이었습니다. 특히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69%였습니다. 작년에. 하지만 재작년에는 77.5%였던 거죠. 그리고 더 1년 전에는 살펴보시면 75.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학년도와 23학년도에는 조금 높은 성적대였는데 상대적으로 작년에 좀 많이 성적이 하락한 거죠. 뭐 그게 왜 그런지는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페이지도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하대입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일본어 문화학과
아태물리학과까지 이렇게 성적이 분포가 되어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인하대 같은 경우는 아주대와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쪽에 조금 성적이 좀 떨어져 있고 자연계열 쪽의 성적이 조금 올라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성적대를 보시면은 이런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큰 편차가 나타나는 과가 이쪽에 행정학과가 좀 큰 편차로 나타내어지고 있는데 인문계열 학과죠. 자, 22학년도 입결을 봤더니 79%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입결이 있었는데요. 뭔가 일반적인 흐름이 또 이과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하대 세 번째 페이지인데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역시 좀 비슷한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과에 대해서는 일본 언어 문화학과에는 조금 성적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는 24학년도와 23학년도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24학년도와 23학년도 입결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중간 빨간색이 없는 과들은 작년에 신설로 모집했던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두 번째 모집하는 모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한국항공대입니다. 한국항공대 보시면은 2024학년도에는 이렇게,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이렇게 결과들이 나와 있었고요. 24학년도에 대체적으로 성적대가 조금 상승한 모양새가 보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대부분 다 위에 있거든요. 자, 그리고 편차가 나타나는 스마트 드론 공학과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22학년도에 높았던 성적이 23학년도에 좀 떨어졌고, 그리고 다시 작년에 비슷한 성적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학교인 것 같네요. 네, 한양대 에리카인데요. 자, 한양대 에리카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성적대가 좀 비슷하게 2년 동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뭐 한양대 에리카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입결이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지원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입결이 큰 편차가 보이지 않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 이제 입결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네, 뭐 아주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뒤에 쪽에 가서는 선생님께서 그림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그 그림을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서 상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각 학급에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센즈낙 나침판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자, 수시에서도 사용하셨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학생들이 컴퓨터에 자기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각 대학별 배치점을 기준으로 한 합격과 불합격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또 핸드폰에 깔아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설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지겨웠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영상을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선생님들만의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주게 된다면 모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두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